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만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용기를 내어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3입니다. 지금도 흰 가운을 걸치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생과 사의 갈림길에선 환자들을 마주하고 또 몇 명씩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누군가의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다 죽는 것일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들어 더욱더 많은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이제는 이 일이 익숙하다고 해야 할까? 익숙하단 말 속에는 무감각해진 나 자신에 대한 회한도 있고 그 무감각 속에서 문득 튀어나오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기 전, 아니 인간답게 살기 전에 저 자신입니다. 감추고 싶은 제 어린 시절입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비오는 날 밤 경찰이 저를 품에 안고 문을 두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3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이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고아원의 삶은 솔직히 말해 아주 어려서 그랬는지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죠. 이름 대신 호적번호로 불리고 새 장난감보다 낡은 성경책이 많던 곳, 고아원, 누군가는 보육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은 소풍도 생일도 병원도 옷도 다 함께 나누는 모두 공용이었습니다. 제 것이란 것이 따로 없었어요. 부모도 없고 제 밥그릇도 제 숟가락도 저만의 공간도 따로 없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버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그 궁금증은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빵을 훔치고 누군가의 생일 케이크가 없던 곳, 그런 곳에서도 저는 유난히 책을 좋아했습니다. 세상과 유일하게 연결되는 통로가 책이었으니까요. 중학교 1학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바로 도서관 앞 그림으로 배우는 인체 해부학을 훔치려다 붙잡혔습니다. 그때 저를 경찰서가 아닌 고아원으로 다시 데려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키다리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지내왔고 다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장본인입니다.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 저를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준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다리 아저씨가 다른 고아원 아이들보다 저를 특별히 더 편애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무엇이든지 똑같이 공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정한 아이를 더 이뻐해 준다거나 아니면 관심을 더 주거나 말 한마디를 더 건넨다면 애정 결핍인 고아원의 다른 아이들이 울며 보채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에 무뚝뚝하고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가 고아원에 자주 오시긴 했지만 저에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오후 늦게 해질녘쯤 와서 원장실에 들어갔다가 조용히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키다리 아저씨가 다녀간 후엔 어김없이 누군가의 운동화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가끔은 따뜻한 국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매달 고아원으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제 이름 앞으로도 책이 배달되었고 학용품이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서울의 기숙사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과외까지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직접 연락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키다리 아저씨였기에 저에게만 특별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의 눈에 띄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졸업을 할 즈음에 원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말해 주었습니다. 너를 후원해주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 네가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만 하면 너는 대학도 갈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해라. 미래가 불안했던 내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저 원장님이 공부를 잘한 저를 다독여주려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고 학비도 한두 푼이 아닌데 누가 그런 후원을 해주겠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앞으로 나만을 위한 내 책과 학용품을 전달받았습니다. 내게 공부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힘입어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기다리 아저씨에 대해 궁금해졌지만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한 원장님은 항상 너한테 특별한 후원자님이 계신 거다 라고만 했습니다. 드디어 의대에 합격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아저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 인물과도 같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병원 하나를 운영할 정도가 되었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듯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줬을까?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답을 알 수 없는 물음표는 늘 제 삶의 뒤편에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7년 전 새벽 응급실로 한 노인이 실려왔습니다. 주소는 없고 신분증 하나만 딸랑 있었죠. 제 앞에 누워있는 노인의 이름을 보고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박기찬. 그 이름은 제가 의대 지원서 작성할 때 보증인으로 적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처음 서점에 붙잡혔을 때 경찰서에 대신 나타났던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은 제가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치매 초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이 기다리 아저씨란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나를 쳐다보시더니 조용히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컸네. 의사 됐구나. 기다리 아저씨가 맞으세요?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이 맞으세요? 그러자 끄떡거리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늦어서 죄송하다고, 왜 저였냐고, 왜 그렇게 사라지듯 떠나셨냐고 묻는데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엄마한테 지은 죄가 있어. 그러면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제게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옛날 여자분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으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네 엄마다. 엄마. 그래. 내게도 엄마가 있었으니까 내가 태어났을 테지. 엄마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이 미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 말. 엄마. 말을 잘 잊지 못하며 두 눈에 눈물을 보이는 기다리 아저씨가 또 그랬습니다. 네 엄마가 너를 임신한 줄도 모르고 네 엄마랑 헤어졌어. 아니, 내가 버렸다.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을 절대 반대를 했는데 내가 이길 자신이 없었다. 너를 임신한 네 엄마를 두고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버렸어. 너를 임신한 사실도 난 몰랐다. 너를 낳았다는 사실도 내게 알리지도 않았어. 네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우울증에 걸렸나 봐. 어느 날 너를 데리고 나갔다는데 행방불명이라며 네 외할머니가 연락을 해와서 알게 되었어. 그때 처음으로 네 외할머니를 통해서 네 엄마가 너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소문 끝에 보육원에서 너를 찾았지만 아빠라고 나설 자신이 없더구나. 내가 네 엄마와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를 먼저 찾은 한참 후에 산에서 실족사로 발견이 되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서 널 바로 볼 면목이 없었다. 외할머니는요? 네 엄마의 시신을 보자마자 그날로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세상을 떠나셨다. 미안하다. 너를 보육원에서 자라게 해서는 안 되었었는데 내가 너무 무서웠단다. 난 겁쟁이였어.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한 여자 인생이 무너졌고 아들마저 보육원에서
버려져서 자라게 되는 이 사실을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서웠단다. 그래서 너를 뒤에서만 지켜봤어. 그러면서 외가 쪽 삼촌과 이모들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그럼 왜 제게 연락을 끊으셨어요? 최소한 외가 쪽 친척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야죠. 내가 벌을 받았는지 일 때문에 미국에 있다가 아파서 걷지도 못했단다. 네가 의대에 진학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 장하다. 역시 내 아들이야.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용할 수가 없는 눈물이었어요. 천의 고아인 줄 알았던 내가 키다리 아저씨의 자식이었고 바로 눈앞에 마주하고 있으니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동안 홀로 외롭게 살아왔던 원망의 눈물인지 저도 분간이 안 되더군요. 외갓집 식구들을 수소문을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이 한 분 있었는데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다는 말을 들었고 이모 한 분은 지방에 사신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키다리 아저씨가 가르쳐준 제 엄마의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의사로 훌륭하게 컸다며 자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키다리 아저씨의 가족들에게는 나는 그냥 의사일 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내 손으로 진료를 하면서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키다리 아저씨, 아니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음을 알렸어요. 그 아들이 주치의를 맡고 있는 의사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실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까지 헛소리를 하진 않았었는데 너무 빨리 치매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선생님을 두고 숨겨둔 아들이라고 하질 않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참 큰일이네요. 저는 뭐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키다리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단 말인가요? 엄마, 그리고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치매가 더 진행이 되기 전에 가족들에게 제가 아들이란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치매도 치매지만 뇌졸중도 함께 와서 나날이 더 쇠약해져만 갔고 나와의 대화도 기억을 못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 서글프더군요. 그래도 나를 기억할 수 있을 때에 아버지를 알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조했습니다. 치매가 점차로 중증으로 진행이 되자 더 이상 나를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 석자로 수첩에 끊임없이 적고 또 적고 잊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병실에 들어섰더니 그러셨습니다. 어이, 의사 양반, 내 수첩에 누가 낙서를 했지 뭐야. 서준수가 누구야? 서준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수없이 누가 써놨어. 그런데 이상하다. 의사 양반 이름도 서준수네. 내 의사가울에 수놔져 있는 내 이름 3글자를 가리키며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 서준수예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돌봐주신 덕에 이렇게 의사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세월을 이기지 못해 무척 떨리고 있었지만 그 원기는 참 따뜻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제 병원에 조용히 입원해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 내내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원 없이 보고 임종까지 잘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아들이 아닌 주치의로서 참석을 하게 되었지만 불만이 없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까지 아무도 그 누구도 내가 키다리 아저씨의 친자식이란 걸 모릅니다. 아버지와 나만 아는 비밀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박기찬, 제 삶을 바꾼 그 한 사람, 세상에 하나뿐인 제 키다리 아저씨, 아니 제 또 다른 아버지. 60을 넘긴 지금도 가끔은 그분이 보낸 책 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희미한 잉크 냄새,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그 속에 스며있던 무언의 사랑.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어줘야겠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가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 배워야겠습니다. 제 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